네,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해 드시는 그 프라이팬 있잖아요. 아이가 맨날 뒹구는 거실 매트, 또 깨끗하게 세탁해서 걸어둔 옷, 이런 아주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조용히 아주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죠. 네, 오늘 저희는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보건학 전문가, 또 환경독성학 박사님,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평생 뭐랄까 건강한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유도 모르게 쓰러지거나 만성적인 피로감, 또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네, 바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의 실체를 좀 명확히 밝혀보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이 생활 공간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위협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평소 건강관리 철저했던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였어요. 네, 맞아요. 한 환경보건 전문가 영상에 소개된 74세 박영수 어르신 사례가 정말 대표적이죠.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단도 엄청 신경 쓰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클리닝할 때 쓰는 화학 성분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나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퍼클로로 에틸렌이라는 건데요. 이게 드라이 클리닝 용제로 많이 쓰이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왜 이렇게 노출되셨나 봤더니 바로 옷장 때문이었어요. 옷장이요? 네, 드라이 클리닝 맡긴 옷을 찾아오시면 그 비닐 커버 씌워진 상태 그대로 옷장에 쭉 걸어두셨던 거예요. 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비닐 안에 옷감에 남아있던 화학 성분이 계속 갇혀 있다가 옷장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조금씩 공기 중으로 퍼져 나온 거죠. 처음에는 약간 냄새가 났을 수도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폐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로네요. 그럼 그 박영수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행히 원인을 빨리 찾아서요. 옷장 환경 개선하고 또 해독 치료 같은 걸 병행하셔서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77세 정순옥 할머니 사례도 나왔는데 이분은 유기농만 드시고 물도 가려 드실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쓰셨는데도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 결과가 더 복잡했어요.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수치도 높고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 수치도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중금속에 환경 호르몬까지요? 대체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걸까요? 조사해보니 집안 곳곳이 문제였어요. 오래 사용하신 그 고무 재질 도막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고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 거실 바닥에 깔아둔 PVC 매트, 심지어 가습기 물통 세척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견됐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군요. 네, 이런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 유해 물질들이 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뭐랄까 칵테일 효과처럼 더 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할머니 사례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물건들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양의 유해 물질이라도 이게 합쳐지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습격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독성 물질 샤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집안에서 특히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위험구역이 있을까요? 많은 자료에서 주방을 제일 먼저 꼽던데요. 네, 단연코 주방입니다. 왜냐면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쉽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된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74세 김영자 어르신 사례였죠. 건강식만 드셨는데 만성 피로에 간 수치까지 높았는데 원인이 오래된 프라이팬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분은 프라이팬을 좀 비싼 걸 사셨는데 아깝다고 코팅이 다 벗겨지고 막 긁힌 상태에서도 계속 쓰셨던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긁혀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가요? 그 코팅 벗겨진 게? 프라이팬 코팅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 과불화 화합물, PFOA나 PFOA 계열인데요. 이게 열을 가하면 분해되면서 유해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코팅이 벗겨지면 그 자체로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코팅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팬의 본체, 대부분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이요? 네, 알루미늄이 음식에 용출될 수 있습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간 손상, 면역력 저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프라이팬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럼 김영자 어르신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그 프라이팬을 당장 버리고 안전한 스테인리스 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해독에 좋다는 식단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지긋지긋했던 피로감도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비싼 재료 쓰면 뭐해요? 조리도구가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네요. 프라이팬 말고 주방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플라스틱 용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아, 네. 플라스틱 용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요. 69세 박순자 어르신 사례가 있었죠? 이분은 찌개나 국을 끓이면 식히지도 않고 바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게 만성 피로나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뜨거운 음식을 바로 플라스틱에 담는 게 왜 안 좋은 거죠?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요. 뜨거운 음식이 닿으면 플라스틱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스페놀 A, 우리가 흔히 BPA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랑 푸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도 가끔 그러는데 어떤 플라스틱이 특히 위험한가요? 용기 바닥에 보면 삼각형 재활용 마크 안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네. 그 숫자가 3번 PVC, 6 스티로폼 같은 거요. 그리고 7번 other이라고 표시된 건 특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에서 환경호르몬 용출 위험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음식 보관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유리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용기죠. 아니면 BPA free라고 표시된 플라스틱이라도 최소한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플라스틱 국자나 뒤집개 같은 것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색깔이랑 상관이 있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제품 중 일부는 여러 종류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또는 브롬계 난연제 같은 유해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른 색 플라스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헐, 진짜요? 저 검은색 뒤집개 맨날 쓰는데. 특히 뜨거운 볶음 요리나 국에 직접 닿는 조리도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는 가급적 나무나 스테인레스 스틸 아니면 내열성이 검증된 실리콘 같은 소재로 바꾸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 당장 바꿔야겠네요. 근데 아까 스테인리스 팬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처음 살 때는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연마제. 아, 네, 맞아요. 새로 산 스테인레스 냄비나 팬, 식기류는 표면을 깎고 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연마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미세한 금속가루 형태로 표면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탄화규소 같은 성분인데 몸에 좋을 리 없죠.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해요? 그냥 세제로 닦으면 안 되나요? 그냥 세제로는 잘 안 닦여요. 제일 좋은 방법은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좀 넉넉히 묻혀서 냄비나 팬 내부를 힘줘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커먼 가루가 묻어나올 겁니다. 아, 그게 연마제군요. 네, 그 검은 가루가 더 이상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한 번 더 닦고 마지막으로 주방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아도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그리고 매일 쓰는 수세며 이게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저도 그 연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습기가 많고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세균이 번식하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인 거죠. 어떤 연구에서는 가정용 수세미에서 변기 시트보다 무려 2,000배나 많은 세균이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헉, 2,000배요? 그럼 매일 세균 덩어리로 설거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세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에 적신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돌리는 거예요. 살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끓는 물에 넣고 삶아주는 것도 좋고요. 이걸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소독은 간편하겠네요.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칼자국이 많이 난 플라스틱 도마나 나무 도마는 그 틈새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유리나 스테인리스 혹은 항균 처리된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위생적입니다. 왜요? 여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특히 바닥재나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문제가 심각해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많이 쓰는 그 알록달록한 PVC 재질 놀이매트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저렴한 비닐 장판 같은 거. 이런 바닥재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요? 아까 플라스틱 용기 얘기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넣는 첨가제인데 이게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아토피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신경 발달이나 생식 기능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까는 매트인데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한 시니어 건강 채널 영상에서는 아이가 계속 마른 기침을 해서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혹시나 해서 거실에 깔아뒀던 PVC 매트를 치웠더니 기침이 거짓말처럼 멎었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군요. 그럼 새 가구나 인테리어 직후에 나는 그 특유의 냄새는요? 이것도 문제라고 하던데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 때문이라면서요? 네, 바로 포르말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 때문입니다. 새 가구를 만들 때 쓰는 합판이나 MDF의 접착제, 또 벽지 접착제, 페인트, 마감제 등등 이런 물질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기 중으로 계속 뿜어져 나와요. 포르말데히드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이게 농도가 높으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칼칼하고 기침, 두통 같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만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지어 백혈병 같은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가 있었죠. 새 집으로 이사 가신 어머님이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알고 보니 새로 들인 가구랑 오래된 바닥 매트 때문이었다는. 네,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런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럼 새 가구를 들이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이 바로 베이크하우스입니다. 베이크하우스요? 빵 굽는 것처럼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보일러를 틀어서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아주 높게 올리는 거예요.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요. 그러면 고온 때문에 가구나 벽지 속에 있던 유해 물질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 일부러 유해물질을 막 뿜어내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가열한 다음에 창문을 전부 활짝 열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집안 전체 공기를 완전히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초기 몇 달 동안 나올 유해물질의 상당량을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 좋은 방법이네요. 좀 번거롭긴 해도 꼭 해야겠어요. 환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옷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아까 박용수 어르신 사례에서 드라이 클리닝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일반 세탁 과정에서 쓰는 세제나 섬유유연제,
또 옷에 뿌리는 탈취제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놀랐어요. 네, 저도 그 자료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건강정보 채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그리고 옷이나 집안에 뿌리는 방향제, 탈취제 같은 제품 약 800개를 분석했더니 그중 21%, 그러니까 5개 중 하나꼴로 벤젠이나 톨루엔,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같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5개 중 하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더 심각한 건 조사 대상 제품의 80% 이상이 제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제품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특히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넣는 그 향료 성분 있잖아요. 그 안에 수십, 수백 가지 화학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무첨가나 자연 유래 성분 이런 광고 문구만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전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라고 들어보셨죠? 네, 화장품 성분 볼 때 가끔 봤어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킨딥 등을 보면 각 성분의 안전성 등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EWG 기준으로 그린 등급을 받은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예 좀 번거롭더라도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과탄산소다 같은 천연 세제를 직접 활용하는 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고요. 향기는 좀 포기해야겠네요. 꼭 향이 필요하다는 인공 향료 대신에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철 필수품인 가습기 문제도 여러 자료에서 나왔어요. 건조하니까 건강 생각해서 쓰는 건데 이게 오히려 세균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퍼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니 이것도 참. 네, 가습기는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가장 중요한 건 물 관리와 세척입니다. 물은 어떤 걸 쓰는 게 좋나요? 수돗물 써도 되나요? 가급적이면 증류수나 한번 끓였다 식힌 물 혹은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소독 성분이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게 초음파식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사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세척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해요? 물통만 매일 깨끗하게 헹궈서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 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정말 순식간에 번식해요. 특히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통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서 공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필터가 있다면 필터 관리에도 신경 쓰고 물통 세척을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 안 된 가습기에서 나온 세균 때문에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하면 심각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정말 부지런해야 쓸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주방부터 거실, 침실, 옷, 가습기까지 우리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적들의 정체를 쭉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 아찔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다행인 건 이 유튜브 자료들이 이런 위험을 줄이고 또 이미 우리 몸 안에 쌓였을지도 모르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해독 방법과 예방 전략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식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예요. 해조류예요. 네. 해조류 표면에 그 끈적끈적한 성분 있죠. 알긴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방사성 물질, 환경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에 딱 달라붙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오, 천연 흡착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아주 풍부한 비타민C하고 구연산이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의 기문을 활성화시키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요. 이뇨작용도 촉진해서 소변으로 독소가 잘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레몬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 정도 즙을 짜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 레몬물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리고 마늘 우린 물, 이것도 좀 독특하던데요?
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고 중금속 해독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생마늘은 좀 자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 쓰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제안한 방법은 생마늘 8쪽에서 10쪽 정도를 곱게 다져서 찬물 400에서 500ml 정도에 넣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 우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마늘 건더기는 건져내고 그 물만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장의 부담은 덜 주면서 알리신의 좋은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녹차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이 항산화 효과랑 해독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이 카테킨을 최대한 많이 우려내려면 너무 뜨겁지 않은 물, 한 80도 정도 되는 물 250에서 300ml에 녹차 티백을 2개에서 3개 정도 넣고 좀 오래, 5분에서 7분 정도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마지막에 티백을 숟가락 같은 걸로 꾹 짜서 그 진액까지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티백 2~3개를 5분 이상 우려서 꾹 짜 마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브로콜리나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간 해독에 좋고 견과류의 셀레늄도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해독식품 섭취와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독소 배출을 돕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땀을 흘리는 겁니다. 땀을 통해서 피부로도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거든요. 격렬하게 운동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요? 네,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땀 배출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스쿼트나 벽 짚고 푸시업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육을 움직이면 림프순환이 더 원활해지거든요. 림프순환이 독소 배출이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림프계가 우리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목이나 어깨, 겨드랑이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림프순환을 도와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식단부터 운동, 반신욕, 스트레칭까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럼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역시 환기입니다. 하루 3번, 10분 이상 맞바람치도록 환기하는 습관. 이게 실내 공기 오염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환기.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한 옷은요, 집에 가져오면 즉시 비닐 커버를 벗겨서 베란다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최소 하루 이상, 길게는 2에서 3일 정도 걸어둬서 남아있는 화학 성분을 충분히 날려보낸 후에 옷장에 넣으셔야 합니다. 아, 바로 옷장에 넣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주방용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코팅 프라이팬은 가급적 사용 횟수를 줄이시고 쓰더라도 코팅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벗겨지면 미련 없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처음부터 스테인리스나 안전한 세라믹 코팅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코팅팬을 쓴다면 전문가들은 6개월에서 길어도 1년 안에는 바꾸라고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주기가 짧죠. 6개월에서 1년이요. 훨씬 오래 쓰란 것 같은데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수세미는 자주 소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체하는 습관.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가전제품 관리 팁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습기는 매일 세척, 그리고 정수된 물이나 증류수 사용을 권장하고요.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 등급 H13 이상을 꼭 확인하시고 필터 교체 주기도 제조사 권장기간보다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필터도 더 자주 갈아주는 게 좋군요. 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전기밥솥인데요. 밥을 하고 나서 계속 보온 상태로 오래 두면 내손 코팅에서 환경 호르몬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밥솥 보온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을 만큼만 밥을 하고 남은 밥은 유리용기 같은 데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데워 드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와, 정말 생활 곳곳에 신경 쓸 부분이 많네요. 결국에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예방 노력과 이미 몸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독소의 배출을 돕는 해독 노력을
꾸준히 함께 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사례들처럼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실제로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거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거나 원인 모를 통증이나 피부 문제가 사라졌다는 경험담들을 보면 정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해독이나 예방법들이 대부분 그렇게 큰 비용이 들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마늘이나 특정 채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위장이 약해서 레몬물이나 생마늘 우린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신장 질환이 있어서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은 해조류나 특정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따라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녹차도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늦게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너무 적극적인 해독 욕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정보들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고려해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소중한 자료들을 함께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매일 쓰는 물건들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작은 습관들만 바꿔나가도 우리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집, 생활 공간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가 정말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친환경, 자연유래, 무독성 같은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근데 과연 그 말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짜 정보를 가려내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은 그냥 광고 문구를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알고 선택하는 것. 네. 오늘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으려는 그 물건,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그 세제가 정말 안전한지 딱 한 번만이라도 더 질문을 던져보는 것. 어쩌면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질문 저부터 오늘 당장 던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저희의 다음 탐구, 다음 분석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